안녕하세요. 경영중학교 역사 수업 3학년 온라인 수업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영국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시기적으로는 영국혁명보다 뒤에고 그 중간에 영국혁명과 오늘 배울 프랑스 혁명 사이에 미국 독립혁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 다룰 때 다시 다룰 거니까요. 그 부분은 뒤에 다루기로 하고 영국 바로 옆에 있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이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성립입니다. 세계사 부분에 있어서 영국혁명과 함께 가장 큰 영향을 준 혁명이 바로 또 프랑스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혁명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혁명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집권 방식이 완전히 바뀌긴 했지만 왕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프랑스 혁명은 폭력을 동반해서 왕조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역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인간 존중의 모습들, 평등과 자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요즘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전반적으로 여기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혁명 구제도에서 국민국가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국민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인 거죠. 국민국가. 그 전에 국가의 중심은 왕이라든지 귀족이 국가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했고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국민국가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 의한 우리가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뭐 그런 것처럼 국민, 시민, 인민 같이 비슷한 용어로 많이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외국에는 국민이라는 용어는 잘 없어요. 보통 인민이나 시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영어를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people 또는 citizen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용어보다는 이제 그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국민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제도의 모습부터 볼 텐데, 이 구제도의 모습 요 부분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배경.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구제도, 옛날 제도라는 거죠. 혁명 전에 프랑스는 절대왕정국가였어요.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절대왕정 국가, 루이 14세가 전성기를 이뤘죠. 이 절대왕정 국가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구제도, 앙시앙 레짐이라고 프랑스에서 표현하는데요. 구제도가 바탕이 됩니다. 구제도라는 것은 뭔가 신분제인데 불평등한 신분제예요. 신분이 세 신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신분은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이 이제 평민이에요. 하고 그 3신분인 평민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시민계급, 3신분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아들 시민,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있었고 또 대다수가 이제 농민이 이런 형태가 이제 3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2, 3신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히 3신분은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을 낼 의무를 가져요. 1, 2신분은 그럼 당연히 세금 낼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신분 중에서 1, 2신분은 정치, 사회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3신분은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히 권리를 주긴 주는데 상당히 제한된 권리밖에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신분 사람들은 세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왜 우리의 권리는 제한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영국혁명이 일어나고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혁명에 대한 개념들이 프랑스에 이제 전해지죠.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프랑스에서 발달했던 계몽사상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의 권리를 찾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처지가 이제 이런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농민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요. 왕한테. 과도한 세금.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지 속에 그 영지를 장악하고 있는 영주들에게도 공납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우 심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농민보다는 훨씬 살기는 잘 살아요. 야들은 주로 이제 크게 돈을 버는 자본가계층이 시민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민층은 그러면 잘 살면 불만이 없느냐? 잘 살지만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가 새빠지게 돈 벌어서 많이 벌어놓으면 나라에서 다 뺏들어 가더라는 거죠. 물론 돈은 여전히 많습니다. 나라에서 많이 뺏겨도. 그런데 내가 한 100억 벌었는데 한 50억 정도 가져가 보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권리는 보장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회개혁을 이들이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에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과정이 전개 과정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거 보겠습니다. 루이 16세가 당시 이제 미국 시민혁명 이런 거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영국에 대해서 미국의 그런 시민군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막 돈들을 막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세금 좀 더 걷어야 되겠다. 지금보다 좀 더 걷어야 되겠다. 근데 왕이 혼자 결정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삼부회라는 걸 소집합니다. 삼부회는 뭔가 하면 아까 말했던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었죠. 이 세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좀 공평하냐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돼요. 1신분 50명, 2신분 50명, 3신분 100명 이렇게 구성돼요. 숫자는 1, 2신분하고 3신분이 동일한 것 같지만 투표권은 1신분 전체에서 한 표, 2신분 전체에서 한 표, 3신분 전체에서 한 표입니다. 신분별 투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3신분이 반대하고 1, 2신분이 찬성하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권한 결정들이 되죠. 그래서 3부에 소집했는데 당연히 세금 올리자 이러니까 1, 2신분 주고 세금 안 되니까 올려야죠 이렇게 결정하고, 3신분은 지금까지 많이 걷어놓고 그런 게 어딨노? 세금 못 낸다! 반대했지만 1, 2신분의 결정대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신분의 시민층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그 3부회가 열렸던 베르사유 궁전 안에 보면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귀족들이 치는 그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국민대표다. 1, 2신분 저것들은 국민대표가 아니야. 우리만이 진정한 국민대표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의회를 구성해요. 그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3부의 소집이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민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전개과정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국민의회를 위해서 자기들만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다라고 말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은 당연히 국민의회를 탄압하게 됩니다. 국민의회를 탄압하니까 이 파리 시민들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민병대 이런 것들을 꾸려가지고 당시 정치인들이 많이 잡혀 있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요. 본격적인 폭력 행사에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바스티유 감옥 습격하고 이럴 때 이제 당시에 치안을 맡았고 있던 왕이나 뭐 이런 쪽 세력들은 이것을 막기에 좀 힘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진행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조금만 돼가는 모습이잖아요. 혁명이 프랑스 파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기운들이 막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회는 봉건제 이제 못한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또 영주가 주도권 잡는 나라 이런 거 안 되겠다. 이 봉건제 폐지를 선언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에 기반을 둔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인권선언 보면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권재민,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권재민, 그리고 재산권, 누구나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재산권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선언을 국민의회가 발표하게 돼요. 이 인권선언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이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혁명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인권선언이 발표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입헌군주제 뭐 이런 것들을 바탕에 뒀어요. 완전히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요. 입헌군주제와 재산 정도에 따라 선거권을 줘요. 이때 선거권도 그냥 뭐 재산 많으면 2표, 재산 뭐 좀 작으면 1표. 선거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제한된 선거권 하는
이런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면서 입법의회라는 게 성립이 돼요. 입법의회 성립이 5번째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니까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유럽 대륙은 잠잠했습니다. 영국 혁명이. 좀 혁명인가? 군주제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근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니까 다른 군주제 국가들이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혁명이 일어나면 어쩌지? 프랑스 같은 문제가 다른 나라는 없느냐? 다 있는 거죠. 절대 왕정 국가에는 전부 다 그런 모순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야, 프랑스에 영향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혁명이 일어나면 어쩌지라고 걱정하는 나라들이 뭐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에 압력을 가합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막 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뭐 이기죠. 그리고 이 프랑스가 이기는 과정에서 크게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나폴레옹이 공을 세우면서 국민들 사이에 나폴레옹의 인기가 엄청 높아집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스트리아 영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 루이 16세는 이제 입헌군주제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이 루이 16세 이런 아들이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의 이런 왕족들하고 짜고 내통을 해서 군사 기밀을 넘긴다든지 프랑스에 이게 반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혁명이 과격해지게 돼요. 프랑스 시민들이 다시 한번 공개하고 이래 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국민공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입법부에서 이제 국민공회가 구성되죠. 이게 6번째 과정이에요. 이 국민공회는 왕 필요 없다. 저런 왕 우리나라에 필요 없어. 공화정으로 가자. 그리고 저런 왕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루이 16세 처형하고 당시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이제 많이 우리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화 그런 데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루이 16세 처형하게 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베스피에르의 이름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는 이제 공화정을 선포하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농민이 가지고 있던 봉건적 부담 이거 전부 다 없애라. 뭐 공납 내고 이런 거 다 없애라. 그리고 뭐 재단에 따라서 선거권 제한하는 거 이거 필요 없다. 보통 선거 모두에게 골고루 한 표씩 주자라고 하는 민주개혁을 해요. 이게 7번째 과정이 됐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런 민주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이런 반발하는 세력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개혁과 공포정치가 똑같이 7번째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6번째 국민공회에 들어서고 공포정치가 실시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포정치 매우 강압적으로 이걸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막 데리고 나가지고 뭐 다 잘라봅니다. 그때 이제 등장했던 것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던 단두대라는 게 등장해요. 단두대 이제 길로틴이라고 부르는데 길로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만든 사람 이름을 따서 정한 겁니다. 매우 잔인한 기구인 것 같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인권적인 사형기구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전에는 사형시킬 때 도끼나 이런 걸로 막 내리쳐가지고 한 번에 사람이 잘 안 죽고 고통스럽게 죽고 이랬거든요. 길로틴은 고통 없이 빠르게 사람들을 이제 머리 자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인권적이다 했는데 지금 보면 좀 많이 야만적인 느낌이 들죠. 어쨌든 이 단두대에서 머리가 동동동동 떨어지라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공포정치가 제시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건 너무 심한데?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나? 그래서 공포정치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온건파가 집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온건파들이 총재정부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8번째 과정이 됩니다. 강경파인 로베스피에르의 국민공회보다는 온건파에서 만든 총재정부가 훨씬 더 온건하게 계획을 진행하려고 해요. 계획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엉망진창됩니다. 매우 혼란스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총재정부를 구성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총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9번째까지. 나폴레옹이 총재정부를 구성할 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야 프랑스 혁명이 불씨가 꺼질라는 걸 나폴레옹이 다시 살리는구나. 야 나폴레옹 멋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이제 나폴레옹은 국민은행을 설립했고요. 국민교육제도라는 것은 우리 지금 같은 교육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돈이 있는 애들만 자기 아를 교육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교육제도는 국가의 돈으로 이제 모든 일정 나이 이상이 되는 모든 아동들부터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런 국민교육제도가 이때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바탕이 되는 나폴레옹 법전이 이때 펼쳐이 되죠. 이 종교정부 하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슬슬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민 투표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프랑스를 위작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내를 황제로 인정해주면 내가 황제가 돼서 좀 프랑스 발전시키겠다라는 이런 식의 법을 내걸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황제라는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즉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제정이 시작돼요. 황제의 정부 제정이 시작돼요. 이게 10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대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을 다시 제정으로 돌리면서 프랑스 혁명을 뭉개버렸다고 해서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사람도 있었죠.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을 상당히 존경해서 영웅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만들었지만 이 뒤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는 거고 되게 실망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이었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